주변에 큰 번화가와 다르게 러브호텔과 오래된 건물이 공존하는 작은 동네. 약간은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이 동네에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사건이 알려졌던 건 1997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최초 발견자인 네팔인 남성은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주소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집주인이 저희 가게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임대인도 소개시켜주고 집도 관리해주고 했는데 101호는 새들어 살던 사람이 나가고 한 4개월 정도 빈 방이었어요. 최초 발견자인 이 네팔인 남성은 아파트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네팔 식당의 점장이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그가 맡아 관리하고 있던 기주소라는 아파트는 2층짜리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때문에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101호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방 안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누워있길래 네팔인인가 해서 우리말로 말을 걸었더니 계속 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자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3월 18일 남성은 101호를 지나다가 열린 창문으로 엎드려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를 본 남성은 말을 걸기 위해 현관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여성. 여성이 깊은 잠에 빠져있다고 생각한 남성은 그녀가 위험하지 않게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성이 다시 아파트에 들렸을 때도 여성은 어제와 같은 자세로 누워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남성은 방에 들어가서 여성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녀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고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169cm에 44kg으로 매우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투피스 차림으로 겉옷으로 버버리 베이지색 코트까지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장실 변기 속에서 정액이 들어있는 사용한 콘돔이 발견됐고 방 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473엔과 미사용 콘돔 28개가 들어있었어요. 시신 머리 근처에는 숄더백과 식료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종이백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특히 숄더백의 손잡이의 한쪽 금속 부분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성의 머리카락에는 볼펜 한 자루가 휘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시신이 발견되기 10여일 전인 3월 8일에서 9일 밤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신은 앞면, 양측 후두부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경부에 근육 뇌출혈이 관찰돼 경찰은 여성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가방 속 지갑에서 그녀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39살의 와타나베 야스코. 그녀는 도쿄전력 도쿄분사기획부 경제조사실 부장이었습니다. 도쿄전력의 간부급 사원이 왜 유흥가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서 살해된 것일까? 도쿄도 시부야구 마루야마초. 일본의 유명한 번화가 중 한 곳인 시부야 거리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 당시 일본 전역을 들끓게 만들었던 일명 엘리트 OL 살인사건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최초 용의선상에 올린 사람은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네팔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혐의점이 없었고 야스코의 회사인 도쿄전력 관계자들도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특이점을 가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의 명문대학인 게이오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야스코는 도쿄전력의 직원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야스코가 입사하기 3년 전 아버지는 암에 걸려 52살의 나이로 사망해 그녀가 취업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야스코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여동생과 어머니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녀는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회식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는 남자가 없어서 남자 문제는 없었고요.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해 보였지만 일은 거의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달 수십 편의 보고서와 논문을 작성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촉망받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촉만 받던 엘리트 직원 야스코. 그런데 야스코의 집에서 수상한 수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구수첩은 놀랍게도 야스코와 성매매를 한 남성 88명의 이름이 적혀있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일부는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수첩은 저희가 와타나베 야스코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이미 입수해서 계속 조사를 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증언으로는 3월 8일에 집을 나선 후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평소에 말없이 외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딸이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야스코는 낮에는 성실하게 회사에 근무했고 밤에는 유흥가인 마루야마초를 찾아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성매매를 하던 중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해 바로 실종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스코의 시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늘 오후 5시 20분경에 시간 맞춰 퇴근했던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환승역인 시부야역에 내렸습니다. 역을 나온 그녀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시부야의 랜드마크이자 유명한 쇼핑몰인 109 빌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진한 화장을 한 야스코는 마루야마초 러브호텔 골목을 가로질러 좁은 건물 끝에 있는 노겐자카지조라는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온 것이 5년. 그녀는 거르지 않고 매일 성매매를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늘 자정을 넘긴 시간에 지하철 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막차를 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이우쿠에 있는 고급 주택가로 돌아가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야스코가 사망한 채 발견된 목조 건물의 101호실은 얼마 전부터 그녀가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야스코는 당시 연봉 1000만엔 이상을 받고 도쿄전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9년에 이미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며 시부야 일대에서 매춘을 하고 있었고 이후 길거리에서 성매매 대상을 찾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루야마초의 한 러브호텔 지배인은 야스코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3년 반 전에 처음 알았는데 좀 독특하게 만났죠. 어느 날 제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었거든요. 아파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스코 씨였는데 저를 부축해서 사무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정중한 말투를 듣고 직업 여성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배인은 야스코의 차림새를 보고 평범한 여자는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보라색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있던 야스코. 그녀는 지배인이 있던 러브호텔로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스코의 행동이 묘해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엔 한눈에 봐도 일용 근무자 같은 손님만 데려오더라고요. 화대도 처음에는 다른 여자들처럼 25,000엔에서 30,000엔 받더니 막판에는 3,000엔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1엔 10엔에는 절절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튼 보통 직업 여성은 안 그렇잖아요? 지배인이 야스코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매매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는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야스코가 러브호텔에서 문제가 생겨서 벌거벗은 채 뛰어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스코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문을 써서 주변 러브호텔에 돌렸습니다. 지배인은 그녀를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러브호텔 지배인은 야스코를 진상 손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4-5번은 남자 바꿔서 왔어요. 그 여자 솔직히 진상 손님이었어요. 요금도 10엔이나 100엔으로 내고 심지어 침대에 2번이나 오줌 쌌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오겠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잠자코 나가더라고요. 그녀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남성 4명을 상대한다는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길거리를 서성였습니다. 야스코는 출입금지를 당한 러브호텔을 보란듯이 들락거렸고 건물 안이든 길거리든 누가 보든 상관없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는데도 코트를 올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고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 안에서는 주위를 어지럽히면서 어묵 등 주전부리를 먹곤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한 논픽션 작가 사노 시니치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명문가 출신 어머니는 그녀가 좋아했던 아버지를 늘 무시했고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야스코는 그걸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이 자기 파괴로 나타나 매춘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어쨌든 야스코의 삶은 점점 극단으로 몰려가는 듯 보였고 점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스코의 시신이 발견되고 2달이 지난 5월 20일 오후, 경찰은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던 네팔인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30살의 고빈다 마이날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고빈다는 이미 3월 28일 출입국 관리 위반으로 체포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됐던 것입니다. 고빈다 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야스코 씨를 경부 압박으로 살해한 뒤에 4만엔 현금 강취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고빈다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고빈다가 강취했다는 4만엔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현장에서 4만엔이 사라졌다는 건 그날 야스코와 성매매를 했다는 한 단골 손님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밤에 시부야역에서 야스코 씨를 만났습니다. 마루야마초에 있는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4만엔을 화대로 줬고요. 저는 시부야역으로 갔고 야스코 씨는 신산역 쪽으로 갔습니다. 호텔에서 오후 10시 16분경 체크아웃을 한 두 사람. 이 모습은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알리바이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 증언대로라면 사건 현장에 4만엔의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빈다가 훔쳤다고 본 경찰. 사건 당시 고빈다는 2달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 지인에게 10만엔을 갚았다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은 탐문을 하던 중 8일 밤 11시 25분에서 45분경 사이에 야스코로 추정되는 여성이 동남아시아계의 남성과 목조 건물 101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고빈다 씨는 사건 현장에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속 정액 DNA도 고빈다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조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한 여고생이 그날 밤 11시 45분경 101호실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밤 12시 30분을 넘겨 다시 집을 나왔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과 콘돔을 토대로 고빈다가 야스코와 성관계를 한 뒤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고빈다는 사건 당시 목조 건물 옆에 있던 카스야 빌딩 401호실에 네팔일 동료 4명과 함께 살고 있었고 마쿠하리역 근처에 있는 네팔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돈을 벌어 네팔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던 고빈다는 사건 즈음 동료들에게 목조 건물 101호로 이사 가자고 했지만 동료들이 방세가 비싸다며 거절했고 이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빈다가 101호 방을 보겠다며 관리인 남성에게 받은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범행 때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빈다의 지인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고빈다가 저한테 이 열쇠를 관리인 점장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요. 3월 6일날 저는 돌려줬고요. 101호 열쇠를 돌려주고 이틀 뒤인 8일에 야스코가 101호에서 사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네팔인 지인의 말은 3월 6일에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바뀐 진술을 근거로 고빈다를 체포했습니다. 고빈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체포 5개월 뒤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는 그는 야스코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999년 3월 25일 열린 25번째 공판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녀를 만났고 이후 3번 정도 성매매를 한 사이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다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게 두려워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고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검찰은 고빈다를 더욱 의심했습니다. 고빈다의 주장에 따르면 1996년 12월 20일경 귀가도 중 길에서 야스코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고 갈래요? 한 번에 5,000원이요 라고 하길래 저는 호텔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무데나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401호로요. 그때 고빈다의 룸메이트 2명 역시 야스코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고빈다는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 목조 건물 101호실에서 2번 더 야스코를 만났고 후에 관리자에게 열쇠를 건네줬지만 101호의 문은 열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그녀와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주장을 토대로 고빈다가 문을 열어뒀으니 누구도 101호에 드나들 수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이나 음모의 DNA가 고빈다와 일치한다고 해도 그건 성관계를 한 증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야스코의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혀있던 남성의 이름이 고빈다라며
그가 마지막 손님이니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월 8일 날짜로 마지막에 적혀있던 사람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확히는 예정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채소 가게 사장을 조사했지만 그는 3월 8일에 야스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TV를 봤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본 프로그램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및 혈액형과 달라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쨌든 수첩 마지막에 적힌 사람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고빈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고빈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경찰은 화장실 문, 피해자 가방, 지갑 등에서 지문을 총 38개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사람들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스코의 돈을 훔쳤다는 고빈다의 지문도 가방, 지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재판 내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0년 4월 4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제3자의 채모가 발견된 이상 고빈다 외에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고빈다를 범인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3년 만에 무죄로 석방된 고빈다. 그러나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외출 같았습니다. 2022년 4월 6일 저녁 8시경 부산 금정구에 사는 50대 남성, 의사였던 최 씨는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특별히 짐을 챙겨 나간 것도 아니고 먼 길을 떠날 낌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최 씨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다음 날까지 소식이 없자 최 씨의 가족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인들 중 남편 최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최 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부산의 본인 집에서 나와 인도로 걷던 중 갑자기 CCTV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차량을 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탑승 차량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 씨가 부산 금정구 모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이 차량이 이동해서 부산의 모 주차장에 주차했거든요. 한 22여 분간 머물러 있다가 주차장을 떠났어요. 그래서 CCTV에 찍힌 차량 조회를 했는데 차주가 당일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차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차량과 차주는 정말 그 시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번호판을 단 차량이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인 실종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체 누가 같은 번호판을 달고 이 차량을 운전한 것일까?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CCTV로 추적했습니다. 실종 당일 차량이 최종적으로 향한 곳은 경남 양산의 어느 시골길. 한적하고 외진 곳이라 CCTV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량이 CCTV가 없는 곳에서도 한참 더 시골길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찍힌 게 없었어요. 그렇게 1시간가량 보이질 않더니 나중에 그 길로 도로 내려오더라고요. CCTV가 찍히지 않은 시골길로 들어가 무얼 한 것일까? 경찰은 차량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길 근처 일대를 조사했으나 특별히 이상한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다 이상한 목격담을 듣게 됐습니다. 최근 포크레인이 들어와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 이 시골에 포크레인이 들락날락했다는 말에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그 장소가 어딘지 수소문했고 작업을 했다던 땅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크레인을 부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여기 귀한 꽃나무 심는다고 해서 땅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을 곳 봐두고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판 거죠.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잠시 내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땅을 팠다는 그 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은 살인 용의자를 찾기 위해 땅을 빌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심 씨는 원래 꽃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심 씨의 지인들은 그녀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그녀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날 직접 현장을 찾아와 옆에서 지켜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땅을 빌린 40대 여성 심 씨를 용의자로 놓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는 의사 최 씨와 어떤 관계인 걸까? 실종된 최 씨와 심 씨는 2013년 말경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주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2017년 4월경부터 경남 양산시 모건몰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동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미 9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두 사람. 하지만 그런 관계만으로 심 씨가 최 씨를 살해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심 씨는 이미 최 씨와 주식 계약 관계가 깨끗하게 끝났기에 자신이 최 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식계약서에 공동 운영계좌의 원금 소멸로 계좌 공유 및 운영권의 2018년 계약이 해지됨이라고 적혀 있어요. 4년 전이죠? 근데 제가 최 씨랑 무슨 원한이나 돈 문제가 있겠어요? 살해할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심 씨의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심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그녀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인들이 그녀의 번호를 저장할 때 순수, 천사 같은 단어로 그녀의 이름을 대신 저장했을 정도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구덩이에 집중했습니다. 깊이 약 1.3m, 폭 약 1.5m 정도의 구덩이. 구덩이에는 팠다가 다시 메꿔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 씨는 구덩이를 판 이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꽃나무를 준다고 했어요. 2년, 3년이면 다 큰다고 해서 나도 좀 심어볼까 했죠. 그래서 경산에 아는 땅 주인에게 경작지를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포크레인 불러서 땅을 팠고요. 근데 꽃나무 받기로 한 게 취소돼서 다시 메꾼 거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경찰. 그때 깡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있다가 산화됐다가 땅 위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녹슨 깡통 말이죠. 그때 뭔가 수상하다 느꼈죠. 깡통을 보고 최근 땅을 팠을 거라고 확신한 경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은 흙으로 메워진 구덩이를 파내기 시작했고 얼마가 지났을까 뭔가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안매장된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의 사체에선 끈으로 목이 졸린 사큰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몸에서 독성 물질 및 수면제 등의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최 씨의 사체에서 묘한 흔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체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묻은 빨간색 물질. 피는 아닌 것 같은 이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국과수 확인 결과 그건 빨간색 인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최 씨와 심 씨는 최 씨가 심 씨에게 돈을 건네주면 이 돈은 심 씨가 굴리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억대의 자금이 오갔는데 주식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심 씨의 투자는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피해자 최 씨는 원금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약 1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유용한 사실을 최 씨가 알게 되면서 둘 사이는 크게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28일 임의로 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최 씨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심 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동기가 될까? 그런데 심 씨에겐 일명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 씨는 전에도 주식을 하다가 큰 손실을 받고 이로 인해 이혼을 할 위기에 놓이자 남편에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뒤 이를 일단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 씨는 남편에게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고는 최 씨에게 받은 투자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심 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그녀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를 변호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직업이 없었고 주식도 그녀의 전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인 최 씨에게 자신의 동생도 의사고 집안도 고위 공무원 집안이라고 속인 심 씨. 주식 장이 좋을 때 그녀가 가져다준 수익이 최 씨의 의심을 잠재웠으나 이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원금 손실로 인해 임대한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할 상황에서 최 씨는 심 씨의 투자비 유용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 3월 31일 심 씨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최 씨. 이에 심 씨는 남편에게 말을 못했으니 미뤄달라고 하며 이날 경남 양산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9시
지인의 경작지에 포크레인이 들어섰습니다. 심 씨는 직접 구덩이의 위치와 깊이를 지정하며 땅을 팠습니다. 이후 낮 12시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해 말리부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한 심 씨. 그리고 회사 사무실 프린트를 이용해 차 번호판에 붙일 가짜 번호를 뽑았습니다. 최 씨가 심 씨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한 하루 전날인 4월 6일 심 씨는 최 씨를 불러냈습니다. 저녁 8시경 부산의 모 주차장에서 심 씨는 피해자 최 씨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월 100에서 150만 원 줄 테니까 가족에게 찾아오지 말라. 그렇게 최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심 씨는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내는 척하다가 미리 준비한 2m 길이 빨랫줄로 조수석에 앉은 심 씨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피해자 최 씨의 엄지손가락에 인주가 묻은 걸까? 최 씨의 아내는 4월 8일 심 씨로부터 서류 한 장을 확인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계약서. 최 씨와 심 씨의 금전 관계가 2018년부로 정리되었다는 서류. 그날 밤에 최 씨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투자한 걸 아내도 알고 있는데 남편이 실종된 것 같다며 걱정하는 거예요. 의심받는 느낌이 들어서 허위 주식 계약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안매장 현장에 가서 흙을 걷어내고 최 씨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후에 안 들어간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사체를 다시 파 손도장을 찍은 심 씨. 빨간 인주로 덜미가 잡히면서 심 씨가 꿈꿨던 완전 범죄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혹이 남았습니다. 과연 40대 여성이 혼자서 성인 남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바위투성이의 땅에 안매장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현장 검증에서 그녀가 했다는 교살 장면이 가능한지 눈여겨 지켜봤습니다. 최 씨를 태워 살해한 곳으로 추정되는 부산 금정구 주차장에서 시신을 안매장한 경남 양산시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28km. 차로 이동하면 50분가량 걸립니다. 게다가 시신을 묻은 농지는 돌밭이라 포크레인으로 파내야만 하는 수준. 어떻게 그녀는 사망하고 나서 축 늘어져 무거워진 남성 사체를 옮긴 것일까?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살해한 후에 그 자동차를 그대로 몰아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이동해서 구덩이 바로 옆에 차 대고 시체를 밀어넣은 거거든요. 이후 사체를 흙으로 덮어둔 장소여서 다음날 다시 왔을 때 바로 이 사체 왼손을 꺼낼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농지 옆엔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나 있었고 농지 안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농지 주인이 공범은 아닐까? 하지만 이는 그저 의혹일 뿐 농지 주인의 혐의는 없었고 피의자 심 씨 역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도 단독 범행이라고 했고 거짓말 탐지도 단독 범행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피의자 심 씨는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법정으로 넘어온 사건. 검찰은 심 씨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로 심 씨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심 씨는 재범 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고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14점 정도로 중간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악랄하며 계획된 범죄임을 감안해 심 씨에게 2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하여 두었을 뿐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두는 등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의자는 유족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양형 기준상 최대형이 나온 이 사건의 1심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2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아내는 남편 윤 씨가 간밤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같이 남편을 찾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을 둘러본 뒤 집으로 들어오는 길. 아내의 눈에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주차장에서 다량의 혈흔을 목격하고 오전 7시 22분쯤 119 구급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29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윤 씨의 혈흔이 처음 발견된 곳은 주택 내 주차장이었습니다. 흔적을 따라가자 집안 정원에 조경수 사이에서 쓰러져 있던 윤 씨가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혈흔이 낭자했고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사체의 목과 머리, 얼굴 등에 최소 27회 이상 집중되어 흉기로 공격당했고 사체의 54곳에 예기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혈흔은 정원과 주차장 곳곳에 묻어 있었는데 혈흔 형태 분석 결과 피해자는 주택 근처 정원에서 처음 공격당한 후 누군가에 의해 대문 앞 주차장 쪽으로 이동됐고 주차장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공격당해 쓰러졌으며 다시 대문 옆에 있는 조경수 아래 유기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주인이 대문에 주저앉아서 못 살아 하고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가 보니까 경찰이 와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었어요. 살해당한 피해자는 68의 윤 씨. 나중에 그의 신분이 밝혀지며 사건은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일명 억만장자의 장인이었는데 그에 따른 NC소프트의 사장 윤송희 씨, 사위는 NC소프트의 대표 김택진 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동호회에 오신 건 맞아요. 그리고 저녁 7시쯤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숨진 윤 선생이나 그분 가족이 그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숨진 윤 씨가 즐긴 취미는 색소폰. 그날도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윤 씨의 행적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가 10월 25일 오후 7시 25분경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주택 주차장에 차를 대는 모습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사라진 윤 씨.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그는 이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살해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게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벤츠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조회를 곧바로 했습니다. 범인도 살해 방법도 알 수 없고 차량도 사라진 현장. 주변엔 윤 씨의 유류품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단서가 있을 법한 윤 씨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윤 씨의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신 발견 약 4시간 만인 10월 26일 오전 11시경 경찰은 자택에서 약 5km 떨어진 공터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사건 발생 장소 일대를 살피다가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차 안에서 블랙박스 카드가 사라지고 없었고 분명 외출하고 돌아온 윤 씨의 개인 소지품이 있었을 텐데 범인이 가져갔는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이동된 것이 확인되자 윤 씨의 차를 운전한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운전자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다수의 연예인들이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른바 연예인 마을이었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앞으로는 북한강이 흐르는 지형으로 100여 채의 전원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선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근처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겠죠. 그리고 살해당한 노인이랑 잘 알고 집안 사정 아니까 뭐 CCTV가 없는 곳에서 살해했겠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고급 전원주택에서 CCTV를 피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일까? 경찰은 숨진 윤 씨의 차량이 발견된 곳 주변의 CCTV 영상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은 마을 이곳저곳의 CCTV에 똑같은 번호판의 i30 차량이 유독 자주 찍혀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오후 2시 57분 마을 입구에 i30 차량이 들어서더니 마을 입구에서 2회 정도 돌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후 용의자로 보이는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윤 씨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문의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 그는 16시 31분경 숨진 윤 씨의 주택에 있는 방향으로 걸어 올라갔다가 23분이 지난 16시 54분경 같은 길로 다시 걸어 내려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16시 46분경 윤 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색소폰 동호회 모임으로 출발한 윤씨. 그리고 25분 뒤인 오후 17시 9분 용의자의 차량인 i30가 윤씨의 집 위에 있는 공사 현장에 정차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17시 40분경 차에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윤씨의 주택 앞에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남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의 뒷주머니에는 흰색 모자가 꽂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씨 집안 근처를 차와 도보로 배회하던 회색 정장의 남성은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아주 다른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오후 윤씨가 색소폰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바로 집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일 들른 곳이 있었는데 동네 근처 매장이었습니다. 생막걸리 2병을 구입해서요. 종종 막걸리 사러 들리셨거든요. 매장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녁 7시 22분경에 들리셨더라고요. 윤씨 차량의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7시 25분경, 그리고 19분이 지난 저녁 7시 44분경 윤씨의 차량이 다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윤씨의 사망 추정 시간 이후였습니다. 이때 이미 조경수 근처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기에 차량을 운전해 나온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장에서 상하이 모두 흰색으로 환복한 용의자는 이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벤츠를 타고 마을 어귀에 차량을 옮긴 후 다시 도보로 자신의 차로 이동한 용의자. 그는 자신의 i30 차량을 타고 일정 거리를 이동 후 다시 내린 후 도보로 피해자의 벤츠로 이동, 다시 피해자의 벤츠를 타고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2대를 번갈아 타며 피해자 자택에서 점점 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차를 이동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도주 당시 용의자가 편의점에 들러 생수 한 병과 밀가루를 산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도주 중 밀가루를 구입한 용의자. 점차 마을에서 벗어난 그가 목격된 것은 저녁 9시 57분경. 그는 무인텔로 벤츠를 몰고 가서 주차를 시키곤 모텔엔 들어가지 않고 바로 도보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이때 모습이 정문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하얀 바람막이 상의에 하얀 모자, 그리고 장갑까지 끼고 정문으로 나가는 용의자. CCTV가 없는 쪽문이나 뒷문을 두고 정문으로 보란듯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후 밤 10시 6분경 용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 양수리로 빠져나가는 듯 하더니 다시 한 바퀴를 크게 돌아 1시간 30여 분 걸려 한 식당 근처 공터에 자신의 i30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보로 가 모텔에 주차된 윤씨의 벤츠를 운전해 식당 근처 공터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45분경 자신의 i30 차량으로 갈아타고 사라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각. 경찰은 차량의 번호판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차량 수배를 통해 오후 5시 45분경 전북 임실의 한 국도상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신고 접수 10시간 만이었습니다. 용의자는 41살 허씨인데 체포 당시 도망을 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검거된 후 경찰서에 온 그의 태도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전과도 없는 허씨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기엔 이상했고 오히려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밥도 많이 먹으며 김치찌개가 굉장히 맛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느긋했습니다.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고 그때 이 일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하는 야구 중계를 평온하게 봤습니다. 수사 초기 허씨가 일시적으로 범행을 인정했을 때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합니다. 부동산 일을 보러 양평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 진술하지 않았고 후에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수사팀은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되기 전에 들른 곳은 전북에 있는 선산. 평소에도 힘들 때면 아버지가 묻힌 선산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밀가루와 생수를 나무 아래 버려놓고 떠났습니다.
그가 검거된 후 본인 차 보조석에서 피해자가 구매했던 막걸리 영수증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채 발견됐고 애타게 찾던 흉기로 추정되는 칼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행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칼이 세척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누구의 DNA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동기도 알 수 없고 이상한 점 투성인 범죄. 피해자의 딸과 사이가 게임업체 대표이기에 혹시 게임에 불만을 품은 허씨가 윤씨에게 대신 보복 범죄를 벌인 게 아닐까 추정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허씨가 리니지라는 게임에 몰입했고 아이템을 거래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거래 내역이 한 해 전인 9월 이후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허씨가 윤송일 사장 부친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게임 관련 범죄로 보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에겐 총 7,3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여 차례 대출금 상환 독촉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허 씨는 휴대전화로 수갑, 고급 전원주택, 가스총 등을 검색한 적이 있고 범행 당일 오전에는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의 단어를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위치 추적이란 키워드까지 검색한 사람이 정작 체포 당시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미리 끄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범행 도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허 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허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선 허 씨는 긴급 체포 당시 진술 거부권과 혐의 내용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허 씨는 갑자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허 씨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 또한 검찰이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가스총을 검색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그건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가스총을 선물하려고 검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자친구의 존재 여부는 증명하지 못했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그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이 사건에 다른 의혹이 하나 더 붙게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김택진 씨와 윤성희 씨가 관계된 것이 드러나면서 혹시 이 살인사건이 대장동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겠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겨우내 쌀쌀했던 공기가 그날은 유독 포근해서일까. 조 씨는 아침 6시경 약수를 뜨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선 2015년 2월 6일 이후 조 씨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2월 12일 조 씨의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12일에 실종신고가 됐어요.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집을 방문했지만 집안 내부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강아지와 단둘이 살던 조 씨는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이웃들과 만남도 잦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외엔 자주 보진 못했어요. 평소에도 이웃이랑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실종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던 중 심상치 않은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약수를 뜨러 가려면 가평군 청평면으로 가야 하는데 정작 차량이 향한 곳은 반대편인 동두천 방향이었습니다. 분명 아파트를 나설 때 약수통을 들고 나가던 조 씨. 무엇 때문에 목적지를 바꾼 것일까? 경찰은 조 씨의 차량이 향한 동두천 일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조 씨가 탄 차량이 마지막으로 멈춘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황급히 그 건물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땐 조 씨와 한 남자가 같이 들어갔지만 나올 땐 조 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신호는 건물 안에도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색을 해보니까 혈흔 반응이 나타났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조 씨와 동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공격당했을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걱정은 조 씨의 재산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로부터 상가 건물과 아파트 등 유산을 물려받아 당시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던 그 일이 벌어진 것일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조 씨의 생사 여부가 확실치 않은 그때 조 씨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 씨가 사라진 날 아침, 조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약수통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고 잠시 후 조 씨가 그 남성의 뒤를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참 뒤 빈손으로 돌아온 의문의 남성은 이번엔 양손에 봉투를 한아름 들고 서둘러 조 씨의 아파트를 빠져나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조 씨와 호영호재하면서 지낸 41살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조 씨의 행방을 알 것 같아서 김 씨의 행방 수소문 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자진 출석을 하더라고요. 조 씨의 마지막 행적까지 동행했던 김 씨. 김 씨는 그 이후 조 씨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은 조 씨의 실종과 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실종된 다음 날에도 저랑 통화를 했다니까요. 보세요. 2월 7일 2시 49분경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온 통화 기록도 여기 있잖아요.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상황,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서 동기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김 씨에게는 빚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잘 나가는 경매 투자자로 포장한 김 씨. 한 인터넷 카페에서 김 씨에게 투자했다 돈을 날렸다고 주장한 사람이 30명이나 됐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자체 피해 접수된 사람은 30명 이상이에요. 적게는 3, 4천만 원, 보통 5천만 원 내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셋집 하나 날린 사람도 많고. 경찰은 김 씨가 부동산 경매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과시를 많이 했답니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배당금도 주고. 근데 사실 사람들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 받고 투자금은 또 다른 투자자한테 배당금 줘야 하니까 여기 돌려막고 그런 식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조 씨가 어떻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는지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람은 조 씨에게 아파트를 직접 넘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 받은 것 뿐이에요. 난 내 돈 받은 거니까. 자세한 거는 김 씨한테 물어보든지. 10년 넘게 호영호재하는 사이라 부유했던 형이 동생의 빚을 대신 내준 것일까? 조 씨는 음악을 하다가 평생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산이 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결국 유산을 물려줘 아들의 뒷날을 책임져준 상황. 조 씨는 외로움이 많았고 정서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그만큼 김 씨를 믿고 챙겼던 것일까? 뭐가 어찌 되었건 조 씨의 의지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진실의 키는 조 씨가 쥐고 있지만 조 씨의 행방은 불분명했습니다. 명의 이전된 매매 계약서에는 분명히 조 씨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 씨의 가족들은 혼자 살던 조 씨의 마지막 흔적이자 자산인 아파트를 두고 어이없어했습니다. 동생 소유 아파트가 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 있는 건데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어간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김 씨가 일본으로 출국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조 씨의 아파트를 명의 이전받은 지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게 했고 이 돈을 받고는 그대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했고 결국 김 씨는 해외 도피 10개월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조 씨 실종과 연관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의 실종 2개월 전 다른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중반의 박 씨. 김 씨는 피해자 박 씨에게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1억 4천만 원 투자받고는 갚지를 못해서 변제 독촉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박 씨를 살해한 생각으로 박 씨를 유인해낸 거죠. 김 씨는 박 씨에게 아는 선배가 9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오니까 차액을 맞춰주기 위해
현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현금을 뽑아온 박씨. 그 후 박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러 가는 척하면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박씨의 목을 전선줄로 감고 3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전선줄이 느슨해지자 박씨는 줄을 풀고 차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씨는 황급히 박씨를 뒤쫓았습니다. 결국 따라잡힌 박씨. 김씨는 박씨의 위에 올라타 다시 목을 졸랐습니다. 이때 박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조이던 손을 풀고 피해자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에 송환된 김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김씨는 미리 위조해둔 매매계약서와 훔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서 4억 원대의 조씨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 이모씨 명의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순간 사건의 전말을 아는 조씨의 행방과 김씨의 진술이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강도에 살인미수, 사기까지 연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압박해 갔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형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논산에 있는 야산에 묻었습니다.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됐고 살인에 대한 증거, 즉 조씨의 사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김씨는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가서 땅을 팠는데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해외에서 송환된 후 경찰 수사에서 김씨는 사건에 대한 사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김씨는 조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건물로 받기로 했는데 자신의 명의로 하면은 세금 잔뜩 내야 하니까 조씨 명의로 빌려달라고 부추겨서 조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류를 이용해 조씨의 아파트 명의를 바꿔 빚을 갚겠다는 김씨의 계산. 하지만 김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조씨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건물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조씨에게 함께 들러 건물을 보자고 했습니다. 2월 6일, 이후 벌어질 일을 꿈에도 모른 조씨는 김씨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먼저 약수를 뜨기 위해 가평군 청평면을 향했다는 차는 청평면을 거쳐 8시 30분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한 빈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김씨는 이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며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조씨는 즉답을 피했고 김씨는 이때 조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 방법에 아주 특이한 점이 보였습니다. 김씨는 조씨 위에 올라타 5분간 목을 조르다가 추후 의자로 조씨의 목을 다시 조른 것입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의자로 더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숨진 조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지갑, 아파트 열쇠를 빼낸 김씨는 조씨의 아파트로 곧장 달려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훔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자신이 조씨를 살해한 것은 인정했지만 계획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날 조씨 집에서 같이 잠도 잤고 아침 일찍 약수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건물을 보러 간 거예요. 거기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살해 다음 날 김씨는 조씨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충남 논산의 야산 중턱에 안매장했고 이틀 후 미리 위조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조씨의 인감 등으로 조씨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 이모씨 명의로 이전에 아파트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현장 검증 때도 김씨는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소를 특정 못하더라고요. 밤에 와서 자기 혼자 삽으로 묻었다고 해서 구덩이 정도 파서 묻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m 넘게 깊게 파서 조씨를 안매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검증 때 유달리 침착했다는 김씨. 조씨를 묻은 장소가 발견되자 하나하나씩 그날의 상황을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발은 원래는 신었는데 제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옮기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충남 야산에 묻혀있던 조씨는 10개월 만에 마침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충남 당진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옆집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신고. 신고 접수가 된 곳은 당진시의 어느 고급 아파트. 곧바로 구급대가 출동했고 현장에 한 남자가 쓰러진 여성을 두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쓰러진 여성의 남편이고 현직 의사라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쓰러진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의사인 남편이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쓰러진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외출 전에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했고요.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호흡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이진아 씨. 그녀는 지역의 재력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백 씨는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두 사람은 남부로 올 것 없이 사는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편은 서울 유명 성형외과 의사 출신에 아내는 10억이 넘는 자산가이고 부부는 늘 함께 붙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부 사이에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숨진 이 씨가 심장이 매우 약해졌다는 겁니다. 지난 11월에도 심정지 상태가 발병을 했는데 119 대원의 응급치료와 병원에서 빠른 심폐소생 조치로 회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4주 정도 입원한 후에 퇴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이미 심정지로 한번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이 씨. 건강했던 그녀가 갑자기 심장에 병이 생겨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한 차례 심정지 상태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두 번째 심정지 상태에선 끝내 운명을 달리한 진아 씨. 병원에선 이미 심정지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기에 부검 없이 이 씨를 병사로 구분했고 누구 하나 이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역시 슬픔 속에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던 이 씨의 유가족 마음에 의혹이 싹 텄습니다. 이제 고작 45세 심장마비를 2번이나 일으켰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엄청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 남편이 무슨 모르는 사람 죽은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왜 굳이 화장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저희가 매장을 하자고 해도 굳이 화장을 해서 뿌려야 된다고 고집을 했어요. 결국 남편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화장 처리된 진아 씨. 그런데 유가족은 그때부터 남편에게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이진아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었고 그중 대부분 수령인이 남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사망한 이진아 씨가 6년 전에 이미 가입한 것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벌이는 여타의 보험살인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증거도 용의자도 없는 상황. 아내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이 남편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쪽 유가족은 계속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찜찜함이 계속 속 불편한 신물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험도 6년 전부터 착실하게 들었던 보험이고 의사소견도 딱히 이상한 점이 없는 등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거듭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태도에 일단 내사를 시작한 경찰. 사건 당일 남편 백 씨의 동선부터 파악했습니다. 동생이 숨진 게 자정쯤이었어요. 하필 그때 남편이 산책을 하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와보니까 동생이 쓰러져 있어서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동생이 쓰러졌을 때도 남편이 산책을 나갔었고 그때도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두 번 모두 남편은 산책을 나갔고 두 번 모두 심폐소생을 했던 이상한 우연. 조금의 차이점은 한 번은 본인이 신고를 했고 한 번은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해줬다는 점. 당시 사흘 만에 깨어난 아내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진 못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감을 느낀 수사팀. 남편에 대해 탐문 조사 및 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운영 당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사망케 해 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되는 벌금형과 의료사고 때문에 채무가 3억 3천만 원이 됐고 남편은 서울병원을 폐업했습니다. 게다가 전초와 이혼 후 매달 양육비 800만 원도 부담하게 돼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성형외과에서 일도 했어요. 일명 월급 받는 페이 닥터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고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안면 리프팅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고 바로 사흘 후 안검하수 교정술 과정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남편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재력가인 현재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진아 씨는 명문대 출신의 청담동 성형외과 의인 남편에게 당진에서 진료할 수 있게 병원을 차려주었습니다.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진아 씨가 남편 어머니와 갈등을 빚으며 점점 사이가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씨 유가족.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이혼을 이야기하거나 표면적으로 갈등을 표출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사이가 나쁘면은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냥 아내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좀 안 좋다고 하소연은 했지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부부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갈등. 유가족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이미 화장을 했고 모든 정황상 남편을 의심할 근거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은 사망한 진아 씨를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떠올렸습니다. 시신이 화장되고 없는 지금 시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오른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호흡을 못하셔서 확장 주사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몇 시간도 안 된 것 같아 보였고 자국이 아주 또렷했어요. 주사와 약물을 아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바로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떠오른 경찰은 곧바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수상한 점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남편이 다량의 수면제를 약국 몇 군데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주사 자국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근데 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산 사람이. 백원장이 아니라 수면제 구입한 사람은 병원 직원 정씨였습니다. 직원이 따로 구매한 거였더라고요. 아내 이 씨의 유가족들은 이상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이 씨의 소유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는 가족. 이진아 씨가 사망하고 2주 뒤인 3월 27일 날짜로 남편 백 씨에게 건물이 상속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그렇게 빨리 했다는 게 이상한 거지. 더 그런 건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바로 사망 신고를 하고는 보험금을 수령 신청했대요. 당시 빚이 많았던 남편 백 씨에게 10억 상당의 건물과 토지 이필지, 아내의 자동차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한 해 전인 2016년 7월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남편 백 씨의 모친이 며느리인 이진아 씨를 나무래자 이 씨가 시어머니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백 씨 부친의 제삿날에 가사 분담 문제로 또 한 번 고부가 크게 다퉜습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왕래가 끊겼다는 고부 사이. 또한 백 씨와 진아 씨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800만 원의 양육비를 전처 쪽에 보내는 문제로 부부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거 사모님이 이혼하겠다고 해봐요. 병원에 들어간 돈이 다 사모님 돈인데 백 원장님은 돈 나올 구석이 그나마 이거 병원 하나예요. 사모님이 이혼하면서 돈 다 빼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남편 백 씨에게 의심이 가는 상황. 하지만 수면제 등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은 병원 직원 정 씨였습니다. 당시 정 씨가 구입한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 아티반과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이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2월 13일 아티반 14정을 한 약국에서 구입했고 2017년 3월 3일에 같은 약을 다른 약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직원이 왜 한 달 간격으로 수면제인 아티반을 28정이나 구매했는지 꽤 의심스럽더라고요. 수면제인 아티반은 가루로 내어 물에 타면 녹아버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베카론은 미국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능에 있어
심장 근육도 정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관덤이 넉 달 전에 피해자가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기 며칠 전에도 그 직원 정 씨가 같은 약을 구입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대체 병원 직원이 약을 왜 따로 구입한 것일까? 경찰은 정 씨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원장인 백 씨가 처방을 내려준 약을 구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병원에선 이상한 처방이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분들이 혹시 병원에서 처방 전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거길 다니기는 했는데 처방전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작년 겨울에 수면제를 타갔다고 하더라고요. 2주분을요. 저는 수면제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백 원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 CCTV를 돌려보던 도중 의심스러운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백 씨 아내가 사망한 날 병원에서 누군가 약물을 희석해 주사기에 넣어두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백 원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 하나로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경찰. 수사팀이 남편을 체포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여기 성형외과인데요. 원장님이 이상한 말을 남겨놓고 사라지셨어요. 휴대폰도 병원에 둔 채로 갑자기 사라진 백씨.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른 시각 백씨가 병원에 일찍 출근해 스스로에게 혈관 주사를 놓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남겨진 휴대폰에는 어머니 등 가족과 변호사에게 본인의 범행을 털어놓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그의 차가 영동 고속도로 강릉 휴게소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백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용의자가 차 안에 있었는데 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남편. 하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후 남편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이 씨와 생각보다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부 갈등이 커서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놈 형량 줄여보려고 범행 동기를 가정 불화로 몰아가는 겁니다.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고요. 남편은 채무로 인한 금전 문제, 전처에 대한 양육비 지급 문제, 고부 갈등 문제 등으로 그냥 이혼하기는 어려웠고 이혼을 하게 되면 병원 개업에 들어간 이진아 씨의 돈이 모두 빠져나가게 불보듯 뻔해서 살인의 유혹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저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 11월경에 한 차례 약을 먹이고 약물을 주사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진아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산책을 하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책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치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듯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시도 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의 응급조치가 예상보다 빨라서 아내가 목숨을 건지자 그 후 다시 약을 모은 남편은 또 한 번 이 씨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고 잠든 이 씨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남편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아니다 싶어서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때 중지를 하지 못한 중지 미수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지를 하려던 의사를 피력해 형량을 낮추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아내분 흉부 압박하는 모습은 봤는데 인공호흡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신고 지전부터 저희가 도착한 시점까지 계속 심폐소생을 했다면 땀을 흘리고 계셨어야 했는데 아니었어요. 또 제가 기도 유지장치를 여성분 기도에 삽입하고 남편분에게 백밸브 마스크를 짜달라고 했더니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1999년 5월) 경북 영덕군 한 야산에서 경찰들이 열심히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파내려가자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 그건
한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체는 토막이 나 있었고 좌측 후두부 두개골에 복합 함몰골절이 보이는데 등 뒤로 3개 여러 차례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의 신원은 부산에서 살던 54세 김씨. 그는 오래전 사라졌던 인물로 갑자기 경북 영덕의 야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일이 떠들썩했던 건 그가 부산에서 100억대 자산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망한 김씨의 아내 48세 황여인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4년 전인 1995년 1월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소식은 간간히 전해듣고 있었습니다. 그 4년간 남편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경찰은 뭔가 수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갈등의 골이 깊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4년이 지났는데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일까? 딱히 궁금해할 이유가 없었어요. 집 나간 남편 통장으로 제가 생활비를 매달 600만 원씩 보내주면 운전기사 최 씨가 잘 지낸다고 연락을 주거나 직접 절 찾아와서 남편의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불쑥 집을 나갔지만 집과 재산을 두고 나가 아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고 특히 운전기사 최 씨가 소식통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했습니다. 신축 건물을 공사하던 도중 김 씨가 돌연 집을 나갔고 이에 아내 황여인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한창일 때 운전기사 최 씨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어린 여자랑 함께 바닷가에서 낚시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기가 차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축 건물 공사가 끝나니까 운전기사 최 씨가 찾아와서 남편 이름으로 화환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냈다는 황 씨. 하지만 최근 들어 운전기사 최 씨도 연락이 안 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이상했는데 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김 씨가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의심스러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운전기사 최 씨는 김 씨가 사망하기 전의 행적을 알고 있진 않을까? 최 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경찰은 아주 엉뚱한 데에서 최 씨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특수강간죄로 부산 구치소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기사는 어떤 일로 갇힌 것일까? 복잡하게 꼬여있던 자산가 살인 사건의 첫 실타래가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수강간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운전기사 29세 최 씨. 경찰은 수감된 최 씨를 소환해 김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최근 행적을 묻자 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 사장님 생활을 돌봐드린 적은 있지만 1개월 뒤에 헤어져서 그 이후로 몰라요. 김 사장님은 필리핀으로 이주했고 저도 96년도쯤에 필리핀에서 김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렇다면 생활을 봐줬다던 그때에는 김 씨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낸 걸까? 일단 집을 떠난 당시에 대해 운전사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 사장님이 신축 건물을 올리느라 자금도 필요해서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었는데 집안 문제로 황 여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다 부질없다면서 울산으로 여행이나 떠나자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여행 도중 김 사장은 아내 황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며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총기까지 구입해 아내 황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김 사장. 설마 남편이 총으로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을까? 경찰이 직접 확인해보니 김 씨가 실제 총포상을 방문해 엽총을 구입하려 했던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 최 씨가 당시 이 사실을 황 씨에게 알렸고 아내가 직접 총포상에 들렀습니다. 총포상 사장에게 엽총을 팔지 말라곤 했습니다. 그걸로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죠. 총으로 아내를 살해하겠다며 떠들고 다닌 김 씨. 이미 집을 나간 남편이 살해 위협까지 하니 고통에 시달리며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황여인. 황 씨가 그러한 데에는 과거 경험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91년부터 알코올 의존증에 의처증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김 사장. 93년 11월엔
아내 황 씨의 목에 엽총을 겨누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황 씨는 아이들과 친정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죽인다는 난동에 몇 차례 친정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김 사장이 다시 총포사에 들러 엽총을 사려 했던 것을 아내가 만류했고, 그것이 95년 1월경. 갈등이 극화되던 바로 그때에 김 사장이 돌연 집을 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김 사장은 당시 집을 나가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핸드폰은 아내 황 씨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었습니다. 황 씨는 경찰 진술에서 남편이 사라지고 남편을 애타게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이 휴대전화를 휴대폰 명의자인 아내가 96년 초 돌연 해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찾거나 연락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 더 이상한 것은 이 휴대폰을 어찌 된 일인지 아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택시 안에서 이 폰을 주었는데 확인하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면서 해운대에서 기장 가는 길에 휴대폰 매장에 맡겨놓았으니 찾아가라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운전기사 최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사모님이 휴대폰 이용 요금이 많이 나온다면서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혹시 황 여인이 김 씨의 살해에 관여된 것은 아닐까? 최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4년 12월 초에 제가 운전기사로 그때 취업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집 거실에서 여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일하게 된 운전기사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여사님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경찰은 남편 김 씨가 나간 95년 1월 이후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운전기사 최 씨는 김 사장이 필리핀으로 나갔고 본인이 필리핀에서 김 사장을 봤다고 했는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김 사장은 해외로 나간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최 씨만 해외로 나간 기록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단서가 하나 더 포착됐습니다. 숨진 김 씨의 통장에서 빠진 돈이 운전기사 최 씨 전처 통장으로 이체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전처는 그 돈으로 가게와 집 전세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처는 남편인 최 씨가 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김 사장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1억 8천만 원. 경찰은 필적 검색을 통해 당시 조흥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청구서 필적이 운전기사 최 씨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처에게 갔고, 최 씨는 그 돈으로 114일간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금전 내역을 들이밀자 최 씨는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맞습니다. 김 사장님을 죽인 건 저고, 사체는 95년 2월에 지인이랑 친형이랑 함께 묻었어요. 근데 제가 자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사모님이 시킨 겁니다. 운전기사 최 씨는 1995년 1월 초승경 집을 나온 김 씨와 여행을 가던 중 김 씨의 횡포가 심해지자 더 이상 운전기사를 못하겠다고 황 여인에게 말했고, 그때 황 여인이 살인사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서 고심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 새끼를 죽여버리면 황 여사님이 매달 500에서 600만 원 생활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숙소 주차장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몰래 가지고 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김 씨의 머리 부분을 수해 강타해서 살해한 최 씨. 그 후 친형과 동네 지인과 공모하여 사체를 안매장했지만 이 모든 게 황 씨의 살해 사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여인의 진술은 180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최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최 씨를 만난 것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상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찾아서 본 게 전부입니다. 기사를 맡은 지 한 달이 됐고 제가 본 적도 없는 최 씨를 어떻게 믿고 살인교사를 합니까? 그리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먼저 아내 황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사 현장을 책임진 건축업자 유 씨였습니다. 김 사장님 건물은 제가 공사를 해서 잘 알고 있고 당시 집안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황 여사님이 김 사장님을 피해 친척집에 가 있을 때, 그때 최 씨가 기사로 채용됐고
황 여사님은 김 사장님이 집을 나간 다음에 오셨거든요. 둘이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난 적도 없는 최 씨의 말만 믿고 생활비를 500~600만 원씩 보낸 황 여인. 둘은 정말 아무런 모의를 하지 않은 것일까? 김 사장은 집을 나가며 그랜저 차량을 타고 나갔습니다. 이 그랜저를 몰고 김 사장을 수행한 것이 운전기사 최 씨. 이 차량은 아내인 황 씨의 명의로 된 차량이었는데 이 차가 5달 뒤인 6월 처분됐습니다. 차를 처분한 사람은 아내 황 씨. 그녀는 인감증명 등 필요 서류를 최 기사에게 딸려보냈습니다. 황 씨는 남편이 그랜저가 기름을 많이 먹어 작은 소형차로 바꾸겠다고 하여 그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모시고 다니던 차인데 살해 후에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뭐 의심을 살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처분하라면서 관련된 서류들을 주셨습니다. 아내 황 씨와 운전기사 최 씨, 그들은 5번의 재판 동안 서로 반대의 주장을 펼쳐갔습니다. 검찰은 황 씨와 최 씨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95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황 씨는 한 통장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이 통장은 최 씨가 숨진 김 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김 씨 명의로 개설했던 통장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황 여인이 살해의 대가를 전달하기 위해 남편이 쓰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남편 이름으로 통장까지 만들라고 한 거라 설명했습니다. 당시 통장의 비밀번호는 김 사장이 원래부터 사용하던 통장의 비밀번호와 같았습니다. 황 씨가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최 기사가 혼자서 김 사장이 종전에 쓰던 것과 같은 번호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아니, 김 사장님 명의로 된 통장에 생활비를 붙이면은 의심도 안 할 거고 김 사장님이 살아있다고 믿을 거니까 통장을 개설하라고 황 여인이 시켰어요. 아닙니다. 그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라고 해서 저는 보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1년 정도 보내다가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달 500~600만 원씩 생활비를 준다고 약속하더니 액수를 줄이거나 뭐 늦게 보내거나 그때마다 독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목돈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면서 저보고 돈을 직접 찾아서 1억은 황 여사에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저보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설한 통장으로는 돈을 더 이상 입금을 안 했어요. 지불 정지된 김 씨의 또 다른 통장을 주며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쓰라고 했다는 황 여인.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살인교사 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던 도중 1심에서 최 씨는 무기징역, 황 씨는 살인교사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황 씨는 항소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법정 공방. 살해 교사를 둘러싼 여러 정황에서 기사 최 씨와 황 씨의 진술을 판이하게 달랐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거액이 오간 통장은 그 신빙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비를 더 이상 보낼 수 없어서 남편이 지불 정지시킨 통장을 최 씨에게 주며 1억 8천으로 생활비를 하라고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불 정지된 김 씨의 통장에서 당사자가 아닌 최 씨가 어떻게 1억 8천만 원을 찾을 수 있었을까? 조사 결과 통장을 건넨 지 6개월이 지나서 최 씨는 돈을 찾았습니다. 타인에게 인출이 불가능한 지불 정지된 통장에서 1억 8천만 원을 빼낸 최 씨.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든 것이 의문인 그때 법정에 증인이 들어서자 내부는 탄식과 경이로운 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숨진 줄 알았던 김 씨가 법정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나타난 김 사장, 사실 그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부른 강 씨였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죽은 김 씨와 쌍둥이처럼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저한테 와서는 직원들 월급 줄 돈을 찾아야 하는데 사장이 왜 거기 가서 돈을 못 찾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사장이랑 닮았으니까 차 안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살해금을 받고 차 안에서 아픈 척하며 앉아 있었다고 증언한 강씨. 이를 입증하듯 당시 은행 관계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불 정지된 통장이라 본인이 와야만 돈을 줄 수 있는데 운전기사 말로는 김 사장님이 은행에 오셨지만 몸이 불편해서 안으로 못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 밖으로 나가보니까 차 뒷좌석에 김 사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정말로 몸이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인됐으니까 통장에서 1억 8천만 원 출금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찾아서 김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김 사장은 중요한 고객이었고 액수도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억난다는 은행 관계자. 이건 최 씨가 죽은 김 씨를 닮은 사람을 고용해서 벌인 연극이었던 겁니다.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6개월 뒤에 1억 8천만 원을 인출했던 것. 하지만 이 거금이 빠져나가는데도 황 여인은 특별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의도를 하고 최 씨에게 준 돈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그 통장에서 1억 8천만 원 빼서 쓸 줄 알았습니다. 황 씨 변호인은 만약 남편의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재산 분할 선고가 나올 텐데 급박하게 남편의 돈을 얻어야 될 상황이 없었고 보험금을 노리는 등 남편의 죽음으로 얻게 될 아무런 재산상의 이득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씨는 김 사장을 살해 후 2주일이 더 지나서 황 씨에게 전화로 살해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황 씨는 전화를 받고 알겠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는 살해 2주일이 지나서 저희 피고인 황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밀어버렸다고 하니 알았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합니다. 살해 대가의 지급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교사에 의해 남편이 살해됐는데 시신 처리 문제나 범행 이후 최 씨가 취해야 될 태도 등에 대해 아무런 관심 표시나 논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 씨의 단독 범행이라면 그가 단독으로 김 사장을 살해할 동기가 있어야 하고 아내가 4년이 넘도록 제대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돈을 보내며 남편을 찾기 위한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4년 후 진정서를 낸 부분도 어머니 사망에 김 씨가 나타나지 않자 친척들이 이에 걱정과 의문을 제기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넣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건 정말 최 씨의 단독 범행이 맞는 걸까? 피고 최 씨가 수사 초기에 피고인 황 씨의 교사에 의하여 김 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됨에 따라 단독 범행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단독 범행을 가정한 살해의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록상 그 동기를 추단할 만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성격이 워낙 괴팍한 상황이라 최 씨와 여행 중 갈등 상황이 생겨 우발적인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늘엔 눈이라도 금방 쏟아질 듯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영하의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던 그날 2022년 12월 17일 오전 10시 7분경 경찰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의 언니였는데 출동해보니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16일 오후 3시경이고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등, 뒤통수 부분을 등기를 사용하여 가격,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사람은 집에 거주하던 55살의 여성 김씨. 추정 도구는 집안에 있던 피 묻은 아령. 범인은 피해자의 뇌척추 동맥이 파열될 때까지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내리찍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곳곳에 뒤진 흔적과 사라진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현금 5만원권만 98매, 시가 1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목걸이 5개, 팔찌 1개 등 고가의 물건까지 사라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명품부터 흔치 않게 고액의 현금이 있던 집. 피해자는 김여인으로 불리는 제주에서 유명한 식당 대표였습니다. 그 여자가 엄청 부자예요. 월 매출만 7억 원대일걸요? 그 집이 제주에서도 유명해가지고 관광객들이 한 번씩은 다 들릴 정도였어요. 그녀는 자산가치 100억 원 상당의 식품회사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대표로서
월 2천만 원을 받고 있었고 서울과 제주도에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하지만 여타의 강도 살인 사건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이 포렌식이 힘들 정도로 물리적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강도살인이라면 굳이 핸드폰을 이렇게까지 부술 이유가 없죠. 범인은 왜 그녀의 휴대폰을 박살내버린 것일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빌라 현관문 근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빌라에서 설치한 도난방지용 CCTV가 아닙니다. 모르죠. 누가 따로 설치한 걸 거예요. 건물의 관계자도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의문의 CCTV.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일까? 용도를 알 수 없는 CCTV와 부서진 핸드폰을 두고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살인으로 초기 수사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김여인 주변을 배회하던 인물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김여인의 주변을 조사하던 도중 최근 들어 김여인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김여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했고 김여인이 50억을 주고 회사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그로 인해 김여인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실혼 배우자가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회사 문제로 김 대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배우자랑 원하는 살만큼 사이가 나빠져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잠깐. 전에 의심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요 근래에 김 대표에게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김 씨의 주변을 맴도는 차량이 있었고 김 씨에게 차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일이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경찰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일일이 확인했고 실제로 그녀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당일날 종이 가방을 든 남자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집 주변을 반복적으로 서성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12월 16일 오후 12시경 김여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키 앞에서 한동안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남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3시경 피해자가 귀가하였고 약 10분 후인 오후 3시 10분경 종이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오는 남자의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범인일까? 경찰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신원 파악부터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자세히 찍히지 않았고 신원 파악을 할 만한 단서가 부족해서 일단 주변 인물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했던 외부 사람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외에 외부의 사람들과도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던 김여인. 경찰은 김 씨와 사업적으로 관계 맺은 사람들을 모두 수사하기 시작했고 부서진 피해자의 핸드폰을 복원시켜 포렌식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곧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수상한 문자 대화를 찾아낸 경찰.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회이사인 박 씨와 피해자 김 씨가 토지 소유권 문제로 최근까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문서 위조로 박 씨의 문중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이 점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이미 박 씨에게 5억 4,500만 원을 보냈던 김여인. 그런데 왜 그녀가 사문서 위조로 박 씨의 집안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일까? 김여인은 이를 두고 박 씨에게 원망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서류 위조하고 나한테 사기친 거야?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 와이프고 당신이 다 실토했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얘기가 좀 길어지네. 일 잘 풀어볼게. 그리고 문중 일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마무리한다. 혹시 돈 문제로 김여인과 갈등을 빚은 박 씨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박 씨는 돈 문제로 오해가 있었을 뿐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저도 재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해결하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의 호언장담은 사실일까? 박 씨는 김여인의 식당에서 사회이사로 일은 했지만 따로 자신의 주식회사에서 명예대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 2천만 원 상당의 수익과 제주와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도 하는 등 재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 때문에 살인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에 있었던 날 박 씨의 알리바이도 완벽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부터 재력가 박 씨까지 김여인과 돈 문제로 갈등을 벌인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중 딱히 용의점이 짙은 사람은 없었던 상황. 그러던 중 경찰은 김여인 집 침입 CCTV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가 피해자 집에서 나온 뒤에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었고 다시 택시를 타고 제주 동문 재래시장 인근에서 내렸는데 그 후 행적이 사라졌지만 분석 결과 용의자가 특정 차를 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 차가 사건 당일 피해자 인근을 맴돌던 차량과 동일 차량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용의자가 탄 차가 제주항으로 가더니 용의자는 차량을 완도행 매편에 싣고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서 소유자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이 이모 여인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제주도에 입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비행기나 배편으로 들어오려면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차량 소유자인 이 씨의 입도 기록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은 일단 이 씨의 차량 번호로 그녀가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사에서 그녀는 순순히 범죄의 가담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 씨도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김 대표 집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김 대표가 가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간다고 김 대표 동선만 파악해서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남편 김 씨는 왜 김여인을 살해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제주도에 감쪽같이 입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배편으로 들어올 때 신분증 조회가 까다롭지 않은 걸 알고 준 신분증으로 신원 속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고 돈만 뺏을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겁만 주고 돈을 뺏었다고 보기엔 너무나도 잔혹했던 살인 현장.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원한 관계가 김씨 부부와 피해자 여인 사이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김씨 부부를 보고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업 관계로 왔었다면 저희도 알아볼 법한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경남 양산에 있는 김씨 부부가 신원까지 속여가며 제주도에 들어와 생면부지에 김여인을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CCTV까지 설치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확인하며 그녀의 돈과 목숨까지 빼앗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은 아직 그 모습을 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김씨 부부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2억 3천만 원의 채무로 김씨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씨의 고향 선배였습니다. 선배가 2억 3천 채무도 갚아주고 강남 아파트 명의도 저희 이름으로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고향 선배고 돈도 많으니까 믿었죠. 재력가 선배는 김씨 부부에게 계좌로 1,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2천만 원을 이미 전달했고 김씨 부부가 범행 이전에 제주에 수차례 내려와서 사전더사를 하는 동안 선배가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선배가 그 김 대표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들어눕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사실 꽃뱀이라서 남편 선배의 돈을 가로챘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 대표가 오래오래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선배분이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김씨 부부가 말하는 선배, 평소 돈도 많이 버는 사업가이자 재단 이사장인 줄 알았다고 하는 그 선배는 바로 김여인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었던 박 씨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알려진 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2004년에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건설회사 실장이라고 속인 후에 접근해서 7천만 원을 편취해 징역 1년 등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신분을 위조하여 여성들의 돈을 편취한 전과가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종중 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단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5억 4,500만 원을 편취, 사실상 김여인에게 총 8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들에게도 수억 원의 빚이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겁만 주라고 했지 결코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씨 살인교사를 실토한 범인. 하지만 정말 빚 독촉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경찰은 그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금난에 허덕일 때 박 씨가 지인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한 바가 있는데요. 박 씨는 이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사망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본점 토지 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속자인 피해자의 자녀들을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할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망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식당 운영권까지 노렸던 박 씨. 그가 사업가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내연녀들에게 빌린 돈이 있었기 때문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해 시도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피해자들을 쫓아다닌 김씨 부부는 10월 초까지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는데 그 시도가 무려 6차례나 됐습니다. 처음엔 선배가 김 대표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줘서 문을 열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현관문 근처에 CCTV 달았고 그거 보고 비밀번호 3자리는 확인했는데 나머지 한 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 당일날 번호 여러 개 눌러본 다음에 김 대표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박 씨가 사주에서 벌인 짓이라고 진술한 김씨 부부. 특히 아내인 이 씨는 자신은 살인사건인 줄 몰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살해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겁만 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동선만 알려줬을 뿐이에요. 저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발적인 범행일 뿐입니다. 저는 살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고 사주하지도 않았고요. 모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상황.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2012년 7월 3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강 잠원주거의 어느 주차장. 이곳은 평소 한강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수상한 아우디 차량 한 대. 좀 이상했어요. 조수석에 분명 젊은 여자가 타고 있는 걸 봤거든요. 눈에 좀 띄었죠. 얼굴도 좀 화려한 느낌에. 외제차에 젊은 여자가 타 있으니까 처음엔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도 전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여성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지인들과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뒤 다시 봐도 여성은 아까 그 자세 그대로였던 겁니다. 단순히 잠에 들었다기엔 어딘가 이상함을 느낀 시민. 결국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제 차량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우디 차량 하나가 주차선을 비켜간 채로 거치게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어 창문 안으로 조수석을 바라본 경찰. 젊은 여성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이 곤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시 119와 함께 차문을 열고 여성의 생사를 확인한 경찰. 안타깝게도 여성은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여성의 몸에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혈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자살인 건지 자살이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망한 건지 부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석에 누운 채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외에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 게다가 아우디 차량의 차주 역시 사망한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서 아무런 외상 없이 사망한 여성. 단순한 자살인 걸까? 그때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한 여성분 체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부터 심박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베카론, 전신 독성 효과가 있는 리도카인 등 각종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팔에는 정맥주사를 넣은 흔적도 발견됐고요. 위험성이 높은 다양한 약물이 혼합되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던 경찰. 하지만 부검 결과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성적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단순 성관계인지 혹은 강제적인 성폭행인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문의 성적인 흔적까지 발견된 상황. 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 그녀는 다수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오던 30살의 이 씨였습니다.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던 이 씨는 왜 돌연 사망하게 된 걸까? 경찰은 그녀가 이곳 주차장에 들어오기 직전 이 씨 차량의 이동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건 사망자가 발견된 날과 같은 날 새벽인 4시 40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내부가 어두워 차량 출입 외 특별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둠 속에 차량의 불빛이 둥둥 떠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깜깜한 CCTV 화면. 주차장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차량이 한강 주차장에 도착하기 더 이전 그녀의 차량 동선을 뒤쫓아가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끈질기게 이 씨의 아우디가 가는 길로만 움직였어요. 미행이라도 당한 걸까? 경찰은 이 씨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CCTV를 확인해가며 끈질기게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의외의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한밤중에 밤 11시쯤 그곳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녀가 향한 산부인과는 작은 개인 병원이 아닌 진료실만 7개가 넘는 큰 병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밤 11시면 이미 산부인과 진료가 모두 끝났을 시간. 그녀는 야심한 시각에 왜 불 꺼진 병원으로 향했던 것일까? 마치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산부인과로 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씨의 행동. 그녀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 씨는 밤 11시경 자신의 차량인 아우디를 직접 운전해 이곳 산부인과 옆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병원의 모든 출입구를 비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병원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였어요. 새벽 3시쯤? 이게 처음에 발견을 못한 게 당연히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휠체어를 누가 끌고 나오더라고요. 휠체어에 탄 채 힘없이 몸이 축 늘어진 여성. 분명 이 씨였습니다. 이때 이 씨는 전혀 미동도 없는 상태라 의식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살아는 있었던 것일까? 대체 야심한 시각 산부인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2012년) 당시 강남 일대 병원에서는 불법 프로포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일부 피부과 및 산부인과들이 유흥업소와 결탁해 20대 업소 여성들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무차별로 불법 투약하고 거액을 탈세해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업주들이 선불금으로 아가씨들에게 노예 계약을 했다면 그 수법이 더 악랄해진 거죠. 여성들을 프로포폴 중독자로 만든 다음 돈을 갈취하고 업소에 묶어두는 변종 노예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은 원가가 몇천 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ml를 10만 원씩 받고 투약했으며 비용은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챙긴 이익만 수억 원. 심지어 일과 후나 휴가철에는 병원 문을 닫고 일반 환자는 받지 않은 채 약물에 중독된 자들만 모아 1박 2일간 약물을 계속 투약하는 일명 포폴데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업소 여성들은 월 수입 2천여만 원을 대부분 프로포폴 투약에 썼고 수억 원의 빚을 진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강남 일대 업소 여성들 중 최소 400에서 500명 이상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중일 겁니다. 프로포폴 사용 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라 통제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 그런데 확인 결과 사망한 이 씨 역시 S급 저대부를 고용한 서울 강남의 특급 룸살롱인 일명 템프로의 여종업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 역시 불법 프로포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산부인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근무 중인 의사 한 명에게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병원 제7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7월 30일 7시쯤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파한 후
집이 아닌 병원으로 향하더니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사망한 이 씨가 휠체어를 타고 나온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병원에서 나온 의사 김 씨.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인의 집에 도착한 지 1시간이 넘은 새벽 4시쯤 그가 다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때 본인의 집에서 나온 차량은 2대였습니다. 김 씨의 차량은 그랜저였습니다. 그런데 귀가하고 1시간 뒤 김 씨가 집에서 나올 땐 그랜저 뒤로 산타페 차량이 뒤따라 나왔어요. 의사 김 씨의 자택에서 나온 차량 2대는 모두 그의 근무지인 산부인과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건 의사 김 씨의 그랜저 차량 1대뿐. 함께 출발한 산타페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병원 옆 주차장에서 사망한 이 씨의 아우디 차량에 시동이 걸리더니 한강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의식을 잃고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나왔던 이 씨. 그런데 1시간 40분이 지났을 무렵 이 씨의 차량에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 차량에 대체 누가 타고 있었던 것일까? 혹시 의식을 되찾은 이 씨였을까? 그때 의문의 산타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흔적을 감췄다 다시 나타난 산타페 차량은 이후 끈질기게 이 씨의 아우디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이 씨가 발견된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 인근까지요. 이 씨의 사망 현장까지 뒤쫓아갔던 산타페 차량. 대체 누가 그녀의 뒤를 이토록 끈질기게 쫓았던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타페 차량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의사 김 씨의 아내 서 씨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씨가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날인 7월 31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의사 김 씨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이 씨를 수술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됐는데 이 씨가 몸이 피곤할 때마다 병원에 찾아와서 영양제 주사를 맞곤 했어요. 그날도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약물 투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먼저 병원에 찾아와 약물 투여를 요구했다는 것. 김 씨는 그녀의 요구대로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을 투여해줬고 자신은 간병인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새벽 2시쯤 깨어나 그녀를 살폈는데 이 씨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겁이 났어요. 불법 약물 투여 사실이 밝혀지면 저나 병원에 모두 큰 문제가 될 게 뻔해서 일단 사체를 병원 밖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진 이 씨를 휠체어에 태워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싣고 새벽 3시에 집으로 향했던 김 씨. 이어 아내에게 자신의 실수로 환자가 죽었다고 고백한 뒤 함께 사체 처리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숨진 이 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약물은 프로포폴 종류의 단순 향정신성 의약품만 있던 게 아닙니다. 수술용 전신 마취제인 베카론과 수술용 국소 마취제인 나로핀, 리도카인 등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었어요. 아무런 응급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의학 상실과 벗어나는, 심지어 심박 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을 무분별 혼합해 이 씨에게 투약했던 김 씨. 충격적인 건 이때 이 씨와 김 씨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투약 전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건지 투약 이후 이 씨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액에서 김 씨 DNA는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이 씨에게 약물 투여를 제안하는 문자를 보낸 것도 모자라 과도하게 위험한 약물을 주입하고 심지어 혼외 관계의 이 씨와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모를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던 김 씨. 그의 아내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31일 새벽에 남편이 얼굴이 질린 채로 집에 들어오더니 환자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다가 사체를 유기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신은 다시 병원으로 갈 테니까 저보고 집에 있던 산타페를 타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돕기 위해 그저 그의 말대로 따랐다는 아내 서 씨. 집을 나선 후 김 씨가 병원에 다시 도착해 자신의 차에 있던 이 씨의 사체를 그녀의 차량인 아우디로 옮겨 싣고 한강공원으로 향하자 병원 근처에 차를 숨기고 있던 아내 서 씨도 이내 남편을 따라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잠원지구 주차장에 아우디 차량과 이 씨를 유기하고 나왔고 그때 근처에 차를 대고 대기하던 아내 서 씨의 차량을 타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완벽한 수습을 꿈꿨지만 그는 돌연 하루도 되지 않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김씨와 서씨. 그런데 논란은 이 사건의 재판 뒤에 형을 살고 나온 김씨가 다른 문제로 다시 한번 소송을 걸며 불거졌습니다. 이씨 사망으로 인해 취소된 자신의 의사 면허를 되돌리고 싶다고 김씨가 소송을 건 것입니다. 자해인지 타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죽이고 몰래 갖다 버린 그는 다시 수술대 앞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